반갑습니다. 자, 이제 6단원 마지막 수업 남았지, 이제. 그치? 빨리빨리 정리하고 우리 끝내보자. 자, 오늘은 6단원 213페이지, 214페이지. 농민들이 봉기하다. 농민의 저항과 홍경래에 난 진주농민 봉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내용이 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흐름상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지? 정조 죽고 나서, 약 한 60년간,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치? 세도 정치는 특정한 가문이, 특정한 집안이, 정치를 장악하고 정치를, 자신들의 사유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 그 과정 속에 이제 정치 문란이라든가 정치 혼란이 생기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 매관매직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매관매직을 벌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직을 돈을 주고 사서 나온 지방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어떻게 돼? 이제 세금 수탈을 하게 되고, 그 세금 수탈을 하는 방법으로 삼정의 문란이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시기 동안 그러면 그 농촌에서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그런 이제 그 지방관에게 수탈당하는 그 농민들 말이야. 그 농민들은 어떻겠어? 뭘 어때? 엉망이지 정말. 그치? 죽지 못해서 아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사람은 혼에 몰리면 결국은 저항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항상 선생님 그 얘기하잖아. 그냥 죽나 개기다 죽나 똑같다 그러면 어때? 개기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면 농민들의 이제 그 삼정의 수탈에 대한 삼정의 문란과 그 이제 세금 수탈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제 농민의 저항이라는 이 파트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뭐 책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농민들이 농사짓고 정상적으로 못 살게 되니까 그 농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이 당시 그 농업국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또 거기도 수탈당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농사짓고 못 사니까 다른 지역 가서 농사짓고 산다는 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걸 못 버티고 도망간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화전민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야, 산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 땅이 나오면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선생님 그럼 그건 뭐 세금도 안 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산에 가서 농사 짓고 뭐 산에 숨어서 산다는 건 이 당시에 거의 삶을 포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가장 하층민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뭐 한양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날품팔이, 그러니까 뭐 이 하루 일해가지고 그 하루치 이제 임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임노동자, 임금팔이 노동자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농민들의 삶은 무너져 간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지방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농촌 지방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저항을 하겠지. 그래서 농민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저항은 예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갑자기 확 들고 일어나는 사람 드물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뭘로 가는 거야? 큰 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농민의 저항을 봤을 때 소극적 저항에서 소극적 저항을 시작했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떤 저항으로? 적극적 저항으로 변해가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볼 수가 있지.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소극적 저항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고 살펴보면 뭐 투서, 벽서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야. 투서, 벽서. 뭐야? 투서는 욕을 쓰는 거지. 편지에다 욕 써가지고 뭐 관청 같은 데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종이 뿌리거나 이런 거 투서. 남양주 수령 황인하는 뭐 수탈이 심하고 뭐 성격이 포악하고 애새끼가 개새끼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거나, 벽서는 관아에 갖다 붙이거나 써가지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뭐 거화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나는 거화라 그래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횃불 들고 모여가지고 던지면서 뭐 황인한 나쁜, 내가 만약에 탐관오리고 수령이다 그러면 탐관오리라는 표현도 알지? 막 이제 뭐라 그래, 뭐 세금을 수탈하거나 뭐 가장 나쁜 이제 지방관은 우리가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막 그런 이제 내가 만약에 남양주에 탐관오리다 그러면 뭐 밤에 막 사람들이 횃불 들고 돌아다니면서 황인한 나쁜 놈이다 막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저항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뭐 납세거부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세금 못 내겠다. 돈 없다. 뭐 이렇게 버티면서. 그지? 그러다가 이제 적극적 저항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 그게 다라면.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갔을 때, 요런 상황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면 이제 밤에 막 복면 쓰고 막 불 들고 뭐 밤에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더 열받으면 이제 습격하는 거지 뭐. 그렇지? 관할을 습격하거나 아니면 뭐 동네 땀 빌려주고 배 불리면 이제 지주를 습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결국 이게 쌓여가지고 한 집 한 집씩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다 때려 죽이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칼 들고 나가고 호미 들고 나가고 삽 들고 나가고 꽃갱이 들고 나가고 우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그치. 농민봉기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민의 저항이 삼정의 문란이라든가 탄광우리의 횡포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이 되고 농민들은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대항을 하게 되는데 소극적 저항은 뭐 투소라든가 벽서, 뭐 거화, 뭐 납세거부 이런 걸로 이제 서서히 워밍업을 이제 단계를 높여가다가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면 관할을 습격하고 지주를 습격하고 이러다가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 결정판은 뭘로 간다는 거야? 농민 반란으로 간다는 거지 뭐. 그치? 그렇게 보면은 213페이지 내용은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 저항으로 가는데 결국 마지막은 뭘로 가게 되고 농민봉기로 가게 되고 결국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들이 어떤 게 있느냐가 21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결국 농민봉기를 이거 지울게.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농민봉기 중에 선구자적 역할 가장 먼저 일어나기도 했고 이 19세기에 스타트를 끊었던 농민봉기가 어떤 게 있느냐? 홍경래의 난이 스타트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1811년이거든. 그러니까 1800년부터 이제 세도 정치가 서서히 나타났으니까 1811년이면 순교 때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빨랐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은 어떻게 보면 이 농민봉기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홍경래의 난을 봤을 때 일단은 홍경래라는 사람이 이 주도가 돼서 일으켰으니까 홍경래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이 홍경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볼 거고 자 일단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겠어? 일어난 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치? 이 지역에서 탄광우리의 횡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꼭 니네가 이 홍경래의 난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느냐? 다른 농민 반란들하고 다르게 이 홍경래의 난은 특이하게 지역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지역 감정이 서북민에 대한 차별.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이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는데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정서란 말이야. 이게 차이점이야. 오케이? 서북이 어디냐면은 지도를 날이 갈수록 더 못 그려지는 것 같아. 예전에 뭐야 더 못 그려. 에이 대충 해. 야 이거 미안해. 야 이렇게 봤을 때 서북이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함경도. 여기 함경도 지방이 아니 함경도란다. 평안도. 쏘리. 평안도 지방이 서북쪽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서북이라고 얘기하고 서토라고도 얘기하고 평안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조선시대에 의외로 여기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엄청 심했어. 조선 내내. 조선 거의 500년 내내. 왜냐면 이 서북, 평안도를 이때 조선시대에는 되게 같은 조선이라는 인식보다
여기가 되게 좀 이제 뭐 오랑캐 침략도 많이 받고 여기 뭐 만주족 여진 이런 애들의 그 침략도 많이 받고 그러던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약간 같은 나라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깔려져 있었단 말이야. 거기 사는 애들 그냥 뭐 떼국놈 아니야? 막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고 많은 기록에 남아있어. 특히나 고위직 승진이 잘 안 돼. 이 평안도 출신들은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아가도 이 높은 자리로 승진이 잘 안 돼. 그런 기본적인 차별이 좀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도 사람들이 이 불만이 계속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선시대, 그러니까 요 북쪽 지역 같은 데는 또 조선시대 우리나라 땅이 영토가 된 곳도 많잖아. 세종시대 때 뭐 4군 6진 개척하고 그러면서 들어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최대 봤을 때 평안도 정도까지가 이제 뭐 조선이다 이런 개념이고 저 평양 정도까지가 조선이다 이런 개념인 거고 이 평양 위쪽으로는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지. 이 평안도 사람들은. 이해됐지? 야, 그거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 되게 웃긴 게 평안도는 또 이 차별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뭐 이 오랑캐 놈들이다, 오랑캐 땅이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함경도는 또 차별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평안도는 차별하는데 함경도는 왜 차별을 안 해? 얘네는 더 북쪽에 있고 더 오랑캐들하고 교류가 더 많았었는데 더 침략도 많고. 왜 그럴까? 대답을 누가 해? 아무도 없는데. 그치?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웃기네.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하네. 이 뭐, 셀프야. 이 왜 그러냐면, 이 함경도는 누구의 고향이야? 이성계의 고향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이고, 조선 왕실 자체의 뿌리가 함경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함경도는 차별을 안 받아. 근데 어디만 차별이 심했대? 평안도만 차별이 심했대. 그러니까 이 평안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왜 우리를 차별하고 왜 우리를 버림받느냐? 이때 홍경래에 난데 경문 보면 양반 4대부의 종놈들도 평안도 놈이라고 비웃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에 깔려있는 이 함경도 사람들이 느끼는 이 울분 같은 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서국민에 대한 차별이 홍경래의 난에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다른 농민들하고 다른 농민 반란하고 다르게 그거 좀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 난을 처음 주도했던 홍경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똑똑했었다고 전해져. 뭐 여러 기록 보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려서 뭐 사서상경 있고 뭐를 하고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천재로 소문나고 상당히 뛰어났었고 그 다음에 무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거지 요즘으로 치면. 똑똑하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랬던 애야. 근데 얘가 과거 통과가 안 돼. 과거에 가가지고 4번인가 5번을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구장창 가면 떨어져 홍경래가. 그러니까 홍경래 스스로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실제로도 그랬지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거 붙는 것도 전부 다 뇌물 쓰고 돈 있는 놈들이 다 매반매직으로 다 해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홍경래는 그럴 돈이 없고 몰랑양반 집안 출신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만 승부하는데 가서 과거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 세상은 이제 썩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제 관직에 나가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가서 이쪽 지역이 되게 또 아이러니한 게 차별을 받고 무신을 받지만 상당히 상당히 발전된 곳이야 여기가 부유한 곳이고 돈도 많은 지역이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선진 문물도 많이 들어와. 왜? 이 당시 이쪽은 청이잖아 청. 이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라든가 발전된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였단 말이야 이곳이. 또 무역도 대청 무역을 담당하는 의주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대청 무역을 담당하는 곳이어가지고 엄청 부유한 동네였다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차별받지만 부유해. 그래서 그쪽에 가서 홍경래가 여기 일하는 상공업자들, 그 다음에 뭐 광산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있고 또 농민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화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1811년 들고 일어나서 이쪽 지역을 뭐 정주 이후에 6개 성 정도 넘게를 다 장악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 1년도 안 된 상황에 3달 만에가 여기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큰 역할을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결론은 결국은 관군한테 진압이 돼. 뭐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관군한테 진압이 되고 정주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정주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홍경래가 총 맞고 죽거든 거기서 홍경래가 죽으면서 홍경래의 난은 끝나긴 했지. 그렇지만 이 홍경래의 난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농민 저항에 농민 반란에 선구자 시작의 역할을 좀 해줬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고, 그지? 그리고 농민반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구나 하는 뭐 사례를 보여준 그런 이제 역할이 컸지, 그지?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 홍경래의 난이 뭐 다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 농민이 차별받고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을 어떻게 대우해달라 막 이런 또 막 어떻게 보면 뭐 미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진 못했어. 그게 뭐 한계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홍경래의 난이 1811년 일어나면서 이제 농민 반란의 시초를 끊었다, 스타트를 끊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 약 한 3, 40년간 농민들이 더 수탈을 받다가 결국은 1862년간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세도정치 마지막이지. 1863년에 세도정치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1862년에 이제 대규모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전국 각지에서. 그 농민 반란의 스타트가 됐던 게 어디냐면 여기 경상남도 진주라는, 지금은 사실 진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경상남도에서 부산이나 김해 이런 데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다. 제일 큰 도시였다고 보면 돼. 이 진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돼. 이걸 뭐라고 불러? 진주 농민 봉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농민 반란에 불을 당기게 된다. 이것도 내용은 뭐 똑같아. 원인은 뭐야? 삼정의 분란이고 탐관오리들의 행포 때문에 일어나는데, 특히 이 진주라는 곳은 이때 당시에 또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수탈을 더 많이 당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경상도 육군 주둔지야. 군대 주둔지여가지고 여기에 군대 지휘관에 백낙신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백낙신이라는 애가 진짜 골 때리는 놈이야. 군대 지휘관인데 딴 놈들은 안 그런데 얘는 완전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군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진주 사람들한테 막 5만 냥 6만 냥씩을 막 뜯어가. 요즘으로 치면 막 5억 6억씩을 세금으로 막 뜯어가는 거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진주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안 그래도 지방관한테, 진주감사한테, 진주 목사한테 지금 뜯기고 있는데 뜯어먹는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 참고 몰랑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유계춘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게 스토리는 홍경래가 일으킨 스토리나 유계춘이 일으킨 스토리나 얼추 비슷한데, 홍경래의 난은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 좀 특이한 점이었다면 이 진주농민봉기는 경상 우병사 군대 지휘관이야. 군대 지휘관이었던 백낙신이라는 놈의 수탈이 다른 지역보다 좀 두드러지게 많았어가지고 먼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계춘이 중심이 돼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이 진주농민봉기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가. 사실 진주성을 점령하고 막 크게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도 관군이 내려와가지고 2달인가 만에 이 진주농민군 다 정리하고 수탈하던 놈들 귀양 보내고 유계춘 이런 애들 다 사형시키고 이러면서 사실 정리가 됐어. 근데 진주농민봉기가 갖는 의의가 뭐냐면 이 진주농민봉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스타트가 돼서 이게 1862년에 일어났다. 이게 임술년이거든. 그래서 이 1862년에 진주농민봉기가 스타트가 돼가지고 상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군데를 상남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남지방의 농민봉기가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1862년에 그 해에만 농민봉기 일어난 곳이 10곳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상남지방에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그냥 거의 다 무슨 상태라고 보면 돼. 각 지역의 모든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반란의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 계기가 됐던 걸까? 뭐다? 여기 발을 자꾸 더듬어. 발음 더 안 되네 오늘, 날 추워서 그런지. 그 계기가 됐던 게 진주농민봉기고,
이 1862년에 70여 곳에서 일어났던 이 농민 반란들을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임술 한글도 못 쓰고 임술 농민 봉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진주농민봉기나 임술농민봉기가 갖는 의미는 뭐냐? 농민들이 이제 깨우친 거지. 뭐가?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산다. 이런 걸 깨우친 거지. 그래서 이 진주농민봉기나 임술농민봉기는 농민들이 사회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처한 그 처지를 깨우치는 걸 한문으로 각성이라 그래. 각성. 농민들이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도정치 시기 내내 있었던 삼정의 문란이라든가 농민 수탈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은 여러 가지 저항의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됐었고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변해갖고 결국 적극적 저항은 농민 봉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1811년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은 이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농민 봉기이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뭐에 대한 차별이 지역에 대한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됐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농민뿐만 아니라 광산 노동자라든가 상공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끼어져 있던 반면 약 한 몇 년 된 거 한 50년 된 거지 그치? 약 한 50여 년 후에 일어났던 1862년 일어났던 진주농민봉기는 전형적인 농민 반란으로서 지역에서 너무 많은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농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진주성을 장악을 하고 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다. 그러나 이 진주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그 해에 상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70여 곳에 농민봉기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 일어났던 농민봉기를 통틀어 뭐라고 부른다?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른다. 오케이? 발음이 안 돼. 이렇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 해보면. 임술농민봉기는 농민들이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각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공부 퍼펙트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 이 상태로는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그냥은 못 가. 무너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 거잖아. 어쨌든 간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막 일어나고. 그치? 그러니까 1862년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다음 이제 1863년에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 불꽃남자. 조선의 마지막 타오르는 태양. 불꽃.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누구?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지. 그래서 그 뒤에 1863년도 이제 이하응의 등장부터는 내년도 중3 역사 2에 이제 한국사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요 내용을 이해해야 내년에 이제 그 내용을 이어갈 때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선생님이 좀 강하게 끌고 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2학년 한국사는 이게 마지막이야. 공부하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은 뭐 교양 수업으로 선생님이 뭘 좀 더 찍을지 아니면 뭐 서양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얘기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정리하겠어. 오케이? 요거 한 크리스마스 언저리쯤 돼서 올릴 것 같은데 뭐 때는 이렇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길 바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